과장을 맡아주실 정은경 교수님께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정은경입니다. 오늘 지역의료 혁신센터 세미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교수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 학 교실의 부교수시고요. 현재 중앙심내혈관질환센터에서 지역 네트워크 분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마 지역 의료의 담당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실 주제는 최근 20년간 한국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치료 양상의 변화를 거의 20년간의 양상을 분석해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지주막하 출혈은 가장 대표적인 아마 중증 응급 뇌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료를 제대로 제 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하려면 지리적인 접근성 그리고 또 시간적인 접근성의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또 그 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환이어서 지역 의료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의료 격차에 따라서 치명률이나 사망률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핵심적인 그런 건강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가 이제 심내법도 만들고 심내혈관 질환 종합계획도 만들고 심내센터도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최근 20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지역 간의 건강 격차가 어떤지 하는 내용 등을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발표해 주실 내용이어서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의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동시에 중앙심내혈관질환센터가 이제 올해부터 출범이 됐는데 이제 그 서울대병원이 되면서 저기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 분과라고 하는 게 뭐 지역의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그런 광범위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분과를 맡은 거고요.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 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지금은 이제 권역센터까지 있지만 지역 심내센터가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좀 자문을 맡게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연구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연구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이 조은상 교수님이 사실은 그 연수 가시기 전에는 제가 했던 그런 것들을 미리 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연구고 지금 현재 이제 신혜선 조은상 교수님 두 분 PI로 해서 연구가 거의 마무리가 좀 돼가고 있고 사실은 아직은 다는 안 됐습니다. 미완성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름이 보시다시피 세 번째 써 있는 이유가 요 앞에 두 분께서 많이 이제 일을 해주셔서 지금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20년간 이제 한국인 뇌지주막하 출혈 치료 양상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뇌지주막하 출혈은 이제 잊을만 하면 뉴스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2022년입니다. 22년에 이제 큰 일이 한 번 있었죠. 나라가 좀 한 번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 아산병원 이제 간호사 사건이라 그래서 됐는데 그게 이제 근무 중에 사실은 간호사 선생님이 쓰러졌는데 이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일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저희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망을 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수연 배우가 이제 뇌출혈로 이제 돌아가셨다. 근데 이분도 보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고 두통이 꽤 있었는데 그때 병원 안 가고 있다가 참다가 이제 다시 터진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사망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외에도 뭐 상당히 많은 급사의 한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좀 중요한 그런 질병이고요. 그리고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질병인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뇌출혈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돌아오는 그 신경학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거는 또 잘 치료가 되면은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치료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인지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이 지주가 둘 다 거미지 거미주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제 의대 다닐 때 배운 그림은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불가사리 모양으로 피가 나느냐 보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리즘이 터지는 경우들이 제일 일반적인데 왜 저렇게 별표 모양의 피가 나냐? 그거를 보시면 이제 애니리즘, 세레브럴 애니리즘 대부분 굉장히 좀 큰 세레브럴 아테리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세레브럴 아테리들이 원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커다란 이런 그 스페이스, 서브아르크노이드 스페이스를 지나다니게 되는데 여기에 동맥류가 생기고 여기서 터지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피가 특징적으로 나는 거고요. 그래서 뼈를 열고 들어가 보면 여기 듀라라는 막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서브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 그러니까 지주막이라는 게 있고 지주막이 그냥 단순한 막이 아니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그 요거를 이제 서브아라키노드 트라베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얼기설기 기둥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이런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아마타라는 이제 세 가지 막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테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가 넓어진 거를 이제 조라고 얘기합니다. 조. 시스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스턴에 이런 큰 아테리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출혈이 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로큘레이션 된 출혈이 아니고 이렇게 뇌를 쫙 싸는 듯한 그런 출혈이 나고 대부분은 요 밑에 쪽에 있는 요 윌리스 서클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의 그 애니리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특징적인 SH가 발생되는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데미올로지는 크루드하게는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6.1명 정도, 10만 명당 6.1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일본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가 가장 그 이런 잘생기는 SH도 그렇고 뭐 애니리즘도 그렇고 잘생기는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8명, 16명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1에서 15.7까지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도 상당히 잘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이제 연구 이런 디자인들이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은 사실 이런 재팬이나 핀란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체계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 연구 동기가 또 하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탈리티 레이트도 보면은 25%에서 이제 50%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너무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SH를 포함했느냐, 어느 시점에 체크를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페이탈한 거고 보통은 저희는 이제 쉽게 3분의 1은 돌아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즈를 보면은 일단 제일 많은 건 사실은 트라우마틱 SH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트라우마틱 SH는 아니고 스폰테니어스 SH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스폰테니어스 SH의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거는 애뉴리즘 럽처입니다. 애뉴리즘이 뭐 90%는 아닙니다. 8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AVM이라든지 바스큘라이티스, 투머, 다이섹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혈관들이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출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원인에 있어서 그 아까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있는 아테리에서 피가 나면 SH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베인에서도 출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SH의 구분이 상당히 다양하다. 근데 일단 우리가 특징 그냥 딱 얘기할 때는 이제 애뉴리즈말 럽처에 의한 SH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대부분은 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이런 여러 프리디스포징 팩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애니리즘이 발생을 해서 또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파열이 되게 되는데 이제 파열이 되게 되면은 그 제일 큰 문제는 파열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처음에 피가 나면 빵 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피가 이게 픽하고 나겠죠. 난 다음에 병원에 올 때는 피가 이제 멈춰서 옵니다. 이렇게 멈추는 기전은 그 스페이스에 있는 압력, 그러니까 출혈이 동맥에 찢어져서 거기서 나는 출혈의 압력과 그다음에 그게 상쇄될 정도로 헤마토마가 차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상쇄가 되고 그다음에 그 혈액의 응고인자들이 또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멈춰서 옵니다. 그러니까 피가 한번 터졌다가 멈춘 상태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불발탄처럼 이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터지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터지는 게 문제고 그 터진 게 다시 터지게 되면은 상당히 치명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애뉴리즘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만 잘 없애면 다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오는 또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즈 스파즘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 보면 이 B에 있는 것이 이제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A가 이제 배즈 스파즘이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좁아지고 나서 이제 B에서 이제 치료 후거든요, 사실은. 예, 치료 후에는 이제 다시 정상 컬리버를 회복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스파즘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딜레이드 이스케미아가 이제 올 수 있다. 예,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두증이라는 예, 게 올 수 있습니다. CSF의 그런 흡수와 이제 습수와 이제 그 지나다니는 길에 문제가 패스웨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급성기 수두증도 올 수 있고 만성기 수두증도 올 수 있고 이런 또 후유증들이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니리즘이 그러면 잘 터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한 스터디 중에 있는데 그 스터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카스 재팬이라 그래서 일본에서 시행했던 케이스고 20세 이상의 이제 남자들 5,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팔로업을 쭉 해봤더니 일단 사이즈가 좀 클수록 잘 터지고요. 그다음에 잘 터지는 위치들이 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안 터지는 위치도 좀 있고 잘 터지는 위치도 있고 위치별로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치별로 봤을 때 이제 MC의 기준으로는 7mm 정도 됐을 때 7mm 정도 됐을 때 1년에 한 1.56 정도 1% 정도가 되고 ICL 기준으로 0으로 했을 때 이게 다른 위치에 있으면은 조금 더 커지고 그다음에 뭐 파라클리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터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트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환자들한테 어떤 조건에서 이제 애뉴리즘이 잘 터지느냐 사이즈가 클수록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고 모양이 안 좋고 뭐 피콤 애니리즘이 그러니까 피콤이나 에이콤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증상이 있는 경우 뭐 이런 등등이 애니리즘이 있었을 때 이제 파열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면 일단 큰 치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클래식한 치료죠. 개도술로 들어가서 이런 클립으로 이 동맥류의 목을 꽉 잡아주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경부 결찰술 클리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리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일 색전술이 있는 거죠. 색전술은 이제 혈관 속으로 접근을 해서 개도술이 필요가 없고 이 코일 속으로 이런 미세 마이크로 코일들을 채워 넣어서 목까지 완전히 채워 넣게 되면은 어떤 클립에 거의 비등한 수준의 치료를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거는 개도술이 필요 없다는 장점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수술로 접근하기 힘든 부분까지도 좀 커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퇴원도 빨리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코일 섹션술이 이제 1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좀 이게 좀 재발률이 높습니다.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어느 방법이 더 좋다 이거보다는 이게 클립에 좀 더 적합한 위치가 있고 뭐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뭐 젊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클립이 또 유리한 게 있겠죠. 재발률이 낮으니까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래 코일 색전술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터졌을 때 여기 보면 이 바질라 아테리에 에이펙스에 있는 애니리즘이 터졌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 안쪽을 이렇게 막아주면 좀 클립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확실하게 좀 빠르게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이라는 게 이제 들어온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상에 많이 쓰인 게 2000년대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뭐 말도 되게 많았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시대가 사실 저 레지던트 할 때도 보통 그런 얘기가 아직도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그 뒤로 이제 그래서 클립이 낫냐 코일이 낫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스터디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H 환자들을 대상으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을 몇 가지를 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 이사트라고 하는 트라이얼인데 2002년 정도에 처음이 나왔고 그다음부터 여러 후속편들이 나왔는데 이 뒤에서 나오는 스터디들도 결국에는 럽처드 상황이 됐을 때 코일이 클립에 비해서 좀 더 예후가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은 많은 센터에서 SH 환자가 왔을 때 코일 퍼스트 스트래터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로 그리고 언럽처드 애니리즘까지도 해서 지금 코일 색전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 반면에 이제 클리핑은 어느 정도 줄다가 그다음에 더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클리핑은 이제 좀 스테이블한 그런 양상으로 한국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고 코일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핑이
더 증가를 감소를 더 안 하는 이유는 클리핑에 적합한 케이스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줄긴 줄었지만 전체적인 또 그 애니리즘 치료 언럽처드 애니리즘 치료하는 건수가 또 늘고 있기 때문에 클립은 좀 스테이블하게 가는 것 같고 코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일 최근 데이터인데 2017년까지 나온 걸 보면 클립 하게 되는 그 확률은 이런 식으로 쭉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코일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일이 대세다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연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디오 세레브럴 바스큘라 디지즈가 여전히 이제 사망의 이제 제2의 원인이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심내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질환, 심내 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거를 이제 권역 심내혈관 센터라는 게 2008년에 처음 이제 세계 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 뒤로 이제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14개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의료를 담당하게끔 약간 허브로서 작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22년 이런 사건이 이제 크게 터지면서 이게 과연 이런 걸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뭐 질문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병원 내에서 터졌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대국민적으로 이런 이게 국회에서 이제 뭐 이런 뭐 패널 토론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지금 사건이 커질 거는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SH로 환자가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저희야 워낙 사실 많이 보는 일이고 일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좀 이제 간호사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문제는 되겠다 싶었지만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지는 몰랐죠. 근데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잘 안 됐던 것들이 좀 관심을 받으니까 좀 이번 기회에 좀 고쳐줄 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날간 이런 사건 이후로 또 이게 하나의 또 우리가 저희 동기를 삼아서 연구를 하게 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SH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뭐 인시던스라든지 뭐 트리트먼트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트리티는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격차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 간의 이동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나중에 국가 정책을 세울 때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는 2000년 2년에서 22년까지 20년간의 데이터를 건보 자료를 이용해서 받았고 저희 진단 기준은 이제 KCD에서 I60 코드를 이용했고 드럭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심평원 자료를 이용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19만 명이 포함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주 진단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제외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진단이 붙으면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주 진단이 아닌 경우는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그 3차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이제 병원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도 아무래도 이건 다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뭐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다음에 사망 이후에 첫그 청구가 된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해서 총 14만 1,810명의 환자가 인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별이나 나이 그다음에 이제 사는 지역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은 요 행정구역 그림에 나와 있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시는 이제 충남으로 포함시켜서 봤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는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했고, 그래서 논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는 나머지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의 구분은 이제 상종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터셔리 하스피탈이라 되어 있지만 이걸 그냥 저희 기준으로 그 상급 종합병원, 그다음 제너럴 하스피탈은 종합병원, 그다음에 하스피탈은 그냥 병원, 그리고 의원이나 나머지 급들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치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일단 메이저 치료라고 하는 건데 이제 메이저 치료 중에 이제 리블리딩을 막는 치료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클리핑, 코일링 요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치료를 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그렇게 별표머로만 탁 터진 경우에는 보통 이 두 가지 방법만 시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IVH라든지 ICH를 같이 이렇게 세게 동반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 애니리즘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뇌압
뇌압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뇌압을 조절하기 위한 두 번째 그 추가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디컴프레시브 크라니액토미라고 해서 뼈를 이렇게 열어줘서 뇌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IVH라고 해서 이제 뇌실내 출혈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런 급성 수두증이 오기 때문에 EVD를 시행해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벤트리클에다가 꽂아주는 카테터를 꽂아서 이 드레인 백을 다는 게 이제 EV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뭐 ICH를 뽑아주기 위한 뭐 얼트루피네이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레이트 페이지에는 션트라든지 이제 바조스파즘에 대한 메디케이션을 시행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지금 20년 동안 환자들이 이제 연간 얼마나 생겨났느냐를 봤을 때 이제 2002년부터 22년까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이렇게 생기고 있어서 한 6,500명 정도가 생기고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은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대부분은 ICU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초록색이 ICU 스테이인데 보시면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요. 2007년, 2009년에 떨어져서 저희도 이게 뭐 에러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때쯤에 그 중환자실을 그 규정하는 법안이 개정이 돼서 중환자실이 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ICU들이 아마 탈락을 해서 이때 이후로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환자들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이제 거의 한 40, 그 서울, 경기에 한 49%, 39% 정도 환자가 몰려 있고 인천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40%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인구 비율과 좀 비슷한 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성별에 대한 그런 환자군도 전체적으로 여성이 한 60% 이상 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에이지가 변할수록 여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애니리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병률과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경 전에는 사실 남녀가 비슷하게 가다가 폐경 이후에 여성에게 애니리즘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반영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급의 이제 병원에 갔는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좀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 3차 병원을 주로 이제 3급 종합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종합병원 쪽으로 입원하는 가능성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급은 어느 정도 꾸준하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제 노란색이 RCC 그러니까 이게 지역 권역센터입니다. 권역센터인데 이게 2009년부터 해서 센터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꾸준하게 늘어나게 돼서 근데 사실 이 RCC가 이 대부분 그 상급 종합병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상종은 그 어느 정도 좀 꾸준하게 좀 줄다가 유지를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제네럴 하스피털은 확실하게 좀 증가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요 통계값에서도 요 별표 체크된 거는 유의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요거를 지역과 타입으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에 있는 3차 병원과 종합병원만 놔두고 보면 서울에 있는 3차 서울에는 이제 그 권역센터가 없죠. 그래서 서울은 이게 다인데 터셔리 하스피탈 그러니까 3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줄고 있고 그리고 제네럴 하스피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인천은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제네럴 하스피탈들이 쭉 늘어나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이제 변화가 상당합니다. 예,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서울 경기 거기를 제외한 논메트로폴리탄 에어리를 쭉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의 감소세가 좀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제네럴 하스피탈에서의 약진이 굉장히 그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RCC가 있어서 합치면 어느 정도 좀 여기는 플래튜를 형성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네럴 하스피탈 같은 경우에 증가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쳐서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예전에는 더 했거든요. 저 수련 받고 이럴 때는 당연히 다 상급종합병원에서 SH를 치료를 했지만 최근에는 제너럴 호스피탈급에서 종합병원급에서 치료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치료를 잘 받았느냐를 또 한번 봤는데 보면 예전에는 이제 클리핑이 당연히 대세였고 이때는 표준 치료였으니까요. 그게 이제 점점점점 줄다가 보면은 요 파란색이 이제 코일입니다. 코일 엠볼리제이션이 쭉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다른 치료는 이제 덜 트리트먼트 EB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만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다음에 디컴프레시브 크라니액토미는 뭐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거는 이제 2일째였고 이건 2주까지를 봤을 때 이건 큰 차이는 안 보이지만 션트 환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타입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코일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클립이 감소하는데 이걸 타입별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떨까? 예, 이것도 좀 요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일 이제 클리핑을 하는 경우 요 주황색 갈색을 한번 보시면 이게 코일링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2차 병원에서 코일하는 경우가 이제 주황색, 그다음에 상종에서 코일을 하는 경우가 주황색, 그다음에 종합병원에서 코일을 하는 경우가 이제 갈색입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거의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20년간 계속 증가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 N수를 보시면 마지막에 제네럴 하스피털에서 코일하는 경우가 전체 SH 환자 중에 46.7%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핑 3차 병원 꾸준하게 감소하고 클리핑 제네럴 하스피털 이것도 이제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네럴 하스피털에 환자가 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코일로 제네럴 하스피털을 치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들의 지역 분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역 분배에 대한 거는 여기 보면 일단 레지던스 그러니까 그 환자가 그 등록 거주지를 기준으로 치료받은 병원과 그 등록 거주지의 차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등록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85%로 이 파란색 글씨 친 데가 대부분 한 75% 넘어가는 데들이고요. 근데 뭐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 충북, 뭐 충남 이런 데는 뭐 굉장히 떨어지죠.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 14%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청남, 충남, 전남, 경북 뭐 이런 데들은 그 지역 외에서 이제 치료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역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최초 내원한 병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일하다 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아예 병원이 없으면 어느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거기서 치료가 안 돼서 또 딴 데로 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어떤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그 지역에서 해결이 됐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이송이 됐느냐를 쭉 봤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탑3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원율이 한 5.8%인데 제일 많이 보내는 데가 이제 경기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은 대부분 그 세 군데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네, 나머지 데는 대부분은 이제 서울로 이제 제일 많이 보내는 데가 되겠는데, 하지만 이제 전원율 자체는, 그러니까 지역 외의 전원율 자체는, 그렇게 10%를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남 정도, 뭐 10.5%고, 대부분은 어디 많이 딴 데로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게 되면 서울로 많이 갑니다. 물론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대전으로 가고, 전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주로 가고, 그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대구로 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근처로 가기는 가지만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특히나 뭐 전북, 제주 이런 데는 대부분 서울로 이렇게 이송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탈리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30일째와 이제 90일째 페이탈리티를 봤는데 보면은 한 30일째는 21%, 20%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2005년에 제일 높았고 사실은 제일 대부분 이게 쭉 내려갔습니다. 30일, 90일 모두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려가서 2019년에 사실 제일 로비스티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19.2%까지 찍었는데 이게 20년부터 이제 21년, 22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때 코비드 19이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전원도 그 당시에는 많이 시키고 막 그랬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있었고 아마 이런 코비드가 아니었으면은 물론 이제 이런 위험한 추정이지만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거나 플래튜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별로 보면은 여성에서 조금 더 사망률이 높았고 이게 아마 좀 나이도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지를 보면은 에이지는 30일째와 90일째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 물론 젊을수록 예상한 대로 젊을수록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확실히 70대 이상 그다음에 80대 이상에서는 90일째 사망률과 이제 30일째 사망률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일째는 이게 한 50%, 4, 50% 됐던 사망률이 어, 이제 5, 60대에 사망률로 올라가는 반 이상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 AG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별 이제 사망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망률에 대한 건데요. 30일째 그다음에 90일째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일 사망률이 높은 경우는 이제 벌, EVD, 디컴프레시브 크라니액토미 이런 것만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클리핑이나 코일을 안 하고 이런 부수적인 치료만 받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어떤 경우냐면 이제 펠리에이티브 치료를 그러니까 좀 호플리스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애니리즘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런 부수적인 치료만 했기 때문에 뇌압 감소 치료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망률이 높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나머지 것들을 좀 제외하고 저희가 좀 케이스가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을 먹어봤는데요. 마치 컴퓨터와 제가 메모리가 좀 딸려서 이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케이스가 좀 예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자, 요 중간에 있는 두 가지가 코일링 단독, 클리핑 단독입니다. 하늘색, 주황색. 그래서 코일링한 경우가 이렇게 좀 클리핑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주황색이 이렇게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요 위에 두 가지는 클리핑이나 코일링 위에다가 이런 뇌압 하강 치료까지 같이 뇌압 조절 치료까지 같이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클립 코일을 한 경우보다 이런 버울이나 EBD나 이런 에디셔널 트리트먼트를 한 경우가 예후가 안 좋은 거는 당연히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크게 터졌던지 그런 많이 터졌던지 뭐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돼서 이게 사망률이 높은 건 알겠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코일링한 경우가 클립한 경우보다 이제 사망률이 좀 높단 말이죠. 그 30일, 90일 모두 다. 근데 이전에 나왔던 RCT에서는 코일이 더 좋다고 나왔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코일이 더 높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답을 뒤에서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일하고 클리핑 둘 다 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게 멀티플 애니리즘 환자에서 SH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를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이제 마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게 터졌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큰 게 터졌겠지 생각은 하지만 옆에 있는 작은 게 터졌을 수도 있으니까 또 치료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만일 상황이 되게 안 좋은 환자들이면 뭐 그렇게 막 치료를 안 하겠죠. 이제 어느 정도 큰 거 하나 막아놓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반복적인 치료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예후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왜 코일한 게 더 안 좋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망률, 3차 병원과 상종과 그다음에 종합병원과 좀 병원으로 봤는데 사실 병원은 N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제네럴 하스피털 같은 경우가 터셔리 하스피털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스피탈이 위에서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보면 이제 서울, 그다음에 경기, 인천,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의 상종과 종합병원의 이제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따로따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서울을 보게 되면 상종과 종합병원의 차이가 예전에는 상당히 컸습니다. 이게 보면 2005년대 이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합병원의 사망률이 높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 경기, 인천은 음, 네,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논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그러니까 경기, 인천, 서울을 제외했을 때는 어, 조금 더 차이가 좀 큽니다. 보면은 제네럴 하스피털하고 그다음에 이제 터셔리 하스피털 이렇게 봤을 때 좀 중구난방이긴 하지만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에 있는 3차 병원,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의 차이를 보면은 이 사망률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좁혀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그 종합병원급에서 아무래도 이런 코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망률이 높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일 사망률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시던스를 정확하게 구하지는 못했지만 아직 이건 뭐 나중에 저희가 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런 인시던스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는 10만 명당 이제 1명이 넘었었는데 이제 2010년에 계산해 보니까 6.1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줄는가? 보면 언럽처 베니즘을 많이 치료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블러드 프레셔 컨트롤을 이제 잘한다는 거죠. 혈압 조절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금연율이 올라가니까 이런 SH가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흡연율이 주는 그런 그 사회가 많이 주는 그런 사회에서는 SH가 더 줄더라고 이런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연구에서는 이제 SH 물론 저희가 인시던스를 한 건 아니지만 넘버를 봤을 때는 별로 전혀 줄지가 않았습니다. SH 발생률은 하나 줄지가 않았고 그럼 왜 그러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하이퍼텐션 메디케이션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모킹 세세이션도 굉장히 증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증가한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에이지 어저스티드, 그다음에 섹스 어저스티드 인시던스를 한번 구해서 나중에 논문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일링 프로세저가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동시에 제네럴 하스피탈에서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저희 이런 업계에 있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일 프로시저 자체가 일단 그런 맨파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환자들이 어 일단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저희 병원에서 이제 머리를 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큰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머리 안 열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럼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클립을 하는 사람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레벨에 이르기까지는 코일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숙련된 사람이 될 때까지는 물론 이제 코일 하시는 인터벤셔니스트들도 완전히 고수가 되려면 똑같이 오래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레벨이 될 때까지는 코일 하시는 게 훨씬 빠르게 그 성장곡선이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배워서 나가서 지방종합병원에 취업을 해서 이런 치료들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어,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전원율, 그러니까 지역에서 해결을 못하고 다른 데로 보내는 거는 아무래도 뭐 암 환자나 이런 거에 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암 환자들 뭐 70%까지도 서울로 가고 막 그런다 이런 연구 결과 나오는데 저희 연구 결과에서는 물론 이제 응급 질환이긴 하지만
이제 전원율은 생각보다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이런 데서는 그 지역 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저널 권역 센터들이 생기긴 했지만 이런 지역에서 아직 그렇게 롤을 그렇게 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송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RCC의 캐파 자체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에 자꾸 문제가 생겨 죄송합니다. 저희 리미테이션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저희가 빅데이터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건보 데이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메디컬 리코드를 볼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일단 이런 질환이나 이런 그 정확한 무슨 신경학적인 뭐 상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병원을 구분할 때 이제 상종, 종합병원, 그다음 병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뇌 질환에 대한 그런 능력으로 구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체적인 암 환자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그런 조건이어가지고 이런 상종이 꼭 그렇게 종합병원보다 뇌혈관 치료 역량이 세냐 이제 그런 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CC 리저널 센터를 정할 때도 물론 이런 저기 권역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심내 권역 심내 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그런 능력을 보고서 뽑기는 했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런 출혈성 뇌졸중이나 이제 그 수술 그 외과 영역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희 외과 선생님들이 뭐 일만 하고 뭐 이런 걸 잘 안 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준 같은 걸 보면은 신경외과 전문의는 뭐 한 명만 있어도 됐고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재지정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에서 또 이제 코드를 I60 코드를 다 잡았는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애니리즈말 SH 코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애니리즈말 SH가 아닌 다른 그런 환자들도 많이 포함이 됐고 특히나 이제 페리메전스팔릭 SH라 해서 굉장히 예후가 좋은 살짝 피나고 많은 그런 출혈도 다 이거 코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된 결과라는 것을 저희가 리미테이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저희 SH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로 콘센트레이션 되는 경우들이 좀 적긴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별로 해결이 좀 잘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몇몇 지역에서는 많은 트랜스퍼 레이시나 이제 그 지역에서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RCC의 그 권역 심내혈관 센터의 능력과 그다음에 이런 이송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연구 결과 포획 sek전술이 늘고 이것이 제네럴 호스피탈에도 시행되는 경우가 지금 46%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모털러티 레이트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끝내기 전에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시작된 게 이제 아산병원 간사 사건이라고 하면은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좋아졌을 때 그런 이런 제2의 사태를 막을 수가 있느냐? 사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근무 중에 쓰러져 가지고 왔지만은 사실 이송 시간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왜 이송이 됐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여기 그 아산병원에도 개두술 하시는 분이 두 명이거든요. 근데 한 분은 뭐 아버지 생신 지방에 있어서 가고 한 분은 해외 학회를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병원에 그 개두술 한 두 명이고 서울대병원도 지금 세 명이거든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게. 예.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이송이 아무리 잘 돼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좀 관계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 발표 이상이고요. 제 슬라이드가 좀 문제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뭐 연령 보정하거나 이런 분석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럼 질문 준비하는 사이에 한두 개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SAH는 모두가 다 응급으로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는 건지 아니면 일렉티브로 수술하는 경우들, 코일링 같은 경우는 있는지 이거를 좀 아까 그러니까 완전히 럽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술한 케이스가 구분이 안 됐다라고 제한점에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응급 상황과 비응급 수술 부분이 조금 구분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응급으로 오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도별로 분석을 하다 보면 경북 환자들은 대부분 대구로 많이 가고 전남 환자들은 광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시도별 분석이라기보다는 약간 권역별 분석이거나 아니면 50개 중진료권, 50개보다는 좀 더 있나 중진료권을 저희가 설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그 앞으로 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까지 지정을 할 거라고 하면 그런 중진료권 또는 권역별의 어떤 그 전원율이라거나 치명률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면 앞으로 그 정책을 제안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봐서 그런 쪽으로 검토나 분석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는 이제 당연히 아마 주민등록지 주소여서 그런 주소의 차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일지 좀 한번 보고 자료를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응급과 일렉티브의 비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역을 조금 구분을 해서 분석하신 자료들이 있는지, 그걸 좀 먼저 질문 드립니다. 네, 응급 또는 대부분 거의 절대적으로 다가 응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재됐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 애니리즈말 SH가 아니라 그런 자잘한 SH고요. 근데 그거마저도 사실은 SH가 이제 그 애니리즘에 의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다 응급에 준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응급실로 오는 경우고요.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제 아주 소수의 환자들의 좀 그러니까 응급실로 오지 않은 환자들이 좀 존재를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머리가 엄청 아팠는데 살짝 터진 거죠. 마치 강수현 씨 첫 번째 증상처럼 그런 경우에 외래로 오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굉장히 극소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발견되자마자 그때는 또 다시 응급에 준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중질 여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는데 이제 문제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조작적인 그런 정의이긴 하지만 좀 저희가 좀 선을 거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고 아까 보여드린 것도 그 보여드린 그 결과에 전체 결과에서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눠서도 했는데도 굉장히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복잡한 다양한 양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더 나눴을 때 이걸 해석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저기 거주지 주소가 등록된 그런 주소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초 병원, 그러니까 최초 입원한 병원 기준 이 두 가지를 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겁니다. 답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중증도를 보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아까 제너럴 하스피탈하고 이제 3차 병원 또는 RCC 간의 어떤 치명률의 차이를 볼 때도 환자 자체의 중증도나 연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는 진짜 제너럴 하스피탈의 질의 문제가 있을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할 때는 가장 중증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좀 보정할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일링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와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이렇게 많은 코일링을 한다는 것을 오늘 선생님 발표를 듣고 처음 한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지역 심폐혈관 질환 센터 지정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지역 네트워크 분과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문하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좀 세부 계획이 나온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아마 정부가 답변해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 그래도 논의사항,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시면 네. 저희 이제 이 지역의료 혁신센터가 지역 의료의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주된 미션이어서 이제 어떻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프라 전달 체계를 좀 더 개편하는 거여서 혹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냥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처음 지역 심내혈관 센터의 뭐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는 최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거에 밀려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다가 그게 이제 올해 제정을 해서 내년 정도에는 공고를 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같이 이제 자문회의를 시작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침이나 규모나 뭐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정해지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좀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하시니까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정리하면 일단 권역센터와의 연계, 그다음에 이제 권역센터의 업무 부담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하기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뭐 목포나 이제 뭐 그런데 좀 그런 그 지역을 커버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은 사실은 권역센터보다 더 많이 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지역센터를 오케이를 할 것인가, 이제 하라고 했을 때도, 그다음에 어떤 센터들을 지정을 해야 이제 서로 그렇게 좀 연계 관계가 생길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취약지입니다. 취약지. 네, 취약지를 과연 포함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그런 폼으로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약지를 커버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 번역센터와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 그 지역이 될 것이 이거를 좀 나눠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저희는 그 제안을 그렇게 드린 상태고 아마 조만간 또 회의가 이제 열릴 예정이어가지고 그때 조금씩 진행이 될 것 같아서 크게 보면 올해 안에는 가이드라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신혜 선생님 그 분석에 참석하셨던데 참여하신 연구시던데 혹시 뭐 추가 설명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희도 그 지역 구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 전남이 정말 다른 지역인가. 네.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그 중진료권은 이제 뭐 해보려면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17개로 쪼갠 것도 너무 복잡해갖고 그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연구들 보면은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의 조금 제한된 지역으로 하신 것들이 이렇게 전국을 보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근데 참 고려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아마 행정상의 지역과 또 생활권 지역이 또 다르고 이제 아마 광주 전남 이렇게 묶어서 조금 더 묶은 권역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북 지역에 가까운 데는 또 전북으로 환자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정교하게 지역을 설정하고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 의료와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뭔가 의료 전달 저기 심혈관질환 센터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걸 하려면 이런 환자의 특성 분석이나 아니면은 그런 적정 진료에 대한 그 의료기관에 대한 역량과 뭐 접근도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제시를 해야 돼서 이런 연구들을 잘 분석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성호 교수님 마지막에 문제 제기하신 거 있잖아요. 아산 병원 사례가 그러면 앞으로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여전히 뭐 의사 수를 정원을 1,500명 증원했지만 결국은 이제 개도수를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24시간 충분하게 어베일러블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또 시간적인 접근성 안에 그런 역량들이 그런 걸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충분한 의사수와 충분한 기회비용, 그러니까 당직 대기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들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으면 또 그게 또 의사만이 아니라 팀이 또 유지가 돼야 되면 그런 거는 수가로 보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네트워크 수가라거나 뭐 이런 식의 사업들도 하긴 하시던데 조금 어떻게 이게 개선이 돼야만 이게 이제 유지가 될 건가 혹시 신경외과 학회나 이성호 교수님도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고 정리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가 수가 얘기를 참 말씀드리기가 하면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인 문제는 수가를 빼놓고 생각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이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저수가, 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때 수가를 못 받는 제대로 못 받는 외국에 비해서 이런 게 대부분 필수 의료에 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나마 신경외과는 조금 낫고 외과 쪽은 말도 못합니다. 산부인과 이런 데는. 그런데 또 법은 굉장히 할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의사들 세대가 많이 변했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MZ 세대들이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환자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예, 환자들도 예전처럼 참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겨서 참지 않고 한번 질러보는 경향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대부분 또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리걸 이슈에 한번 쏠리게 되면 너무나 타격이 큰 거죠. 예, 그다음에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응급실에서 또 자꾸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너무나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의를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에서 이런 재앙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에 대한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게 진짜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경영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당연히 이게 수가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수가 구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수가로 모든 게 해결이 안 된다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저도 뭐 다는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흉부외과를 봤을 때 이제 보조금을 줘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팀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수술 수가라든지 그런 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건데, 그거 워낙 낮게 돼 있는 거고 조금 올린다고 그게 병원 차원에서 팀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런 법적 문제에 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거 문제 생겼다고 그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정말 너무 가혹한 것 같거든요. 예, 무슨 조선시대 어이가 임금님 돌아가시면 손목 잘리는 것처럼,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가지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예,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예. 결국은 이제 저수가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행위별 수가만 올려서는 안 아, 네네. 되고 예. 팀 유지 비용, 기간 유지 비용 이런 행위는 수술하지 않으면 아, 받을 네. 수 없는 돈인데 아, 네네네. 24시간 스탠바이 하려면 팀이나 수술실이나 그 많은 것들이 유지가 돼야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어떤 그런 비용들까지도 실은 보상이 돼야만 되지. 수가를 뭐 200%, 300% 올려준다고 하면 지역에서는 결국은 해결이 안 될 것밖에 없어서 보험에서 커버하든 아니면 일반 회계 예산에서 커버하든 하는 그런 역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충분히 보상이 돼야만 이게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100%, 200% 가산 수가로 행위별 수가를 또 여전히 강조하는 거고, 보완적인 대체적인 수가 부분은 조금은 더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됐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리갈 이슈에 대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이번 의료개혁에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나중에 분석하실 때 그런 시도별, 지역별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들 많이 제안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김정원 선생님 다음 세미나 안내해 주시죠. 네, 교수님. 네, 저희 다음 세미나는 이제 경기도 지역의료 사업 경험을 주제로 이희영 당자님께서 아마 맡아주실 건데요. 다음 세미나는 저희 그 예방의학회와 이제 저희 내부 사정이 좀 있어서 다음 세미나는 6월 28일 금요일 어, 같은 시간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홍보 때도 이 시간 그대로 변경된 상황으로 적용돼서 알려드려오니까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목요일 날 했는데 그 목요일 날 예방의학 학회가 있어서 요일을 금요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정 변경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번 세미나가 저희 그 상반기 지역의료 혁신 정책 세미나 마지막 세미나가 될 것 같고, 잠깐 브레이크 가지고서 하반기 세미나 진행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이성호 교수님 감사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